저는 이제 율곡학 계열 학파 연구 현황 및 분석인데요. 좀 키워드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율곡 학파에 대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키워드로 확인하고 율곡 학파의 어떤 연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곡학 계열이 뭐냐, 율곡 학파가 뭐냐, 이제 제가 선행 연구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인물을 중심으로 율곡 학파를 분석한 게 있고, 이 유교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로 이제 이영자 선생님이 인물, 그 집단군하고 좀 철학을 중심으로 율곡학 계열, 율곡 학파를 구성한 게 있는데, 저는 한번 학파의 구성 요소가 집단, 인물, 이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물군하고 학문적 입장, 이 두 가지가 율곡 학파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율곡 학파는 율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과, 그리고 율곡 성리설의 핵심 명제인 이 네 가지 리무의, 기우의, 성증리, 심시기를 공유하고 계승하는 학문적 공동체가 율곡 학파라고 저는 설정을 하고, 주로 여기에 부합되는 그 학파,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6세기는 어쨌든 이제 율곡 이의가 사후에 어떤 그 문인들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는 집단체와 학문적 성격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율곡의 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김장생의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16세기 율곡 학파의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이 16세기의 또 철학적인 주제는 사단칠정하고 인신노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로 김장생이 이 율곡의 입장을 중심으로 태계의 성리설을 비판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율곡 학파 연구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김장생, 직정문인, 그리고 사단칠정, 인신노심, 그리고 이제 김장생이 경학과 예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 16세기 율곡 학파 연구는 주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래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특정 집중된 인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16세기 율곡 학파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정문인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주로 사단칠정하고 인신노심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도 발굴될 필요가 있고, 이 16세기 어떤 전체적인 율곡 학파의 규모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율곡 학파의 관계망도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7세기 율곡 학파 연구는 이제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우암 학파라고 안 하고 우암 학단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암 학단이 주로 이 시기 율곡 학파 연구를 주도를 하고, 특히 이제 심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율곡 학파는 이제 16세기 이성리설을 18세기로 이어주는 중간적 시기인데, 그러니까 16세기 이의 유산을 계승하고 또 18세기 호락 논쟁의 쟁점들의 단초가 발견된 시기가 바로 17세기 율곡 학파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율곡 학파가 심의 구조와 역량, 즉 이 허령, 미발, 지각 이런 심의 구조와 역량에 결부된 개념들의 어떤 미기론적 해석이 주로 연구가 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율곡 학파 연구 핵심 키워드를 보면 송시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어떤 학파의 정체성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칠정하고 인신도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특히 예학 그리고 심,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심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상당히 특정 인물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주로 이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이 시기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17세기 율곡 학파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호락 논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어떤 호학과 낙학의 어떤 분화의 원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인데요. 18세기 율곡파는 잘 아시겠지만 호락 논쟁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학파와 낙학파가 분기되고 주로 호락 논쟁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학파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전개 과정에서 철학적인 쟁점들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18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락 논쟁의 주로 연구들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락 논쟁의 대내외적인 발생 배경, 호학파와 낙학파의 형성 과정, 또 호학파와 낙학파 개별 인물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호학파와 낙학파의 어떤 이론적인 대립과 특징,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율곡학파 연구 핵심 키워드를 보면 당연히 호학과 낙학이 있고, 이 시기에 전개됐었던 호락 논쟁, 그리고 김창엽, 한원진, 이간,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의미, 호락 논쟁이 어떤 철학적인 쟁점뿐만 아니고 호락 논쟁이 발생하게 된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의의도 있기 때문에 사학계에서나 정치학계에서도 호락 논쟁과 결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도 호락 논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와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호락 논쟁의 조금 문제점이 뭐냐?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그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주로 호학파에서 활동했던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이 18세기 율곡학파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원진과 이간은 호학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호락 논쟁의 전부가 마치 이 한원진과 이간이 논쟁했던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연구가 됐던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호락 논쟁의 주체로서의 어떤 낙학파의 인물들이 최근에 와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활발하게 그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학파적 대립으로서의 호락 논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한원진과 이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다양한 인물들, 그러니까 낙학파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제가 그 낙학파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호학파는 솔직히 제가 잘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낙학파 내부에서도 내부 논쟁이 벌어졌던 게 확인이 됩니다. 낙학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학파적 대립으로서의 호락 논쟁뿐만 아니고 호학파 내부에서도 이 호학의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그리고 특히 낙학파 내부에서도 18세기는 이 호학과 낙학의 어떤 종지,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입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학계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 낙학파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 낙학의 이론의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어떻게 보면 이 호락 논쟁을 보다 더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호학파, 낙학파의 어떤 내부 논쟁도 우리가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9세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박학래 교수님께서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박학래 교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사학파나 노사학파는 어떤 그 학파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간제학파는 그렇게 간제 전후 이의 인물들, 그러니까 간제학파의 어떤 문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였던 그 율곡학파 연구가 제대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학파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율곡학파 연구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한번 결론을 내본다면, 아까도 박학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특정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한국 유학사 내부에서 율곡학파의 유학사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 율곡 학파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율곡 학파하면 사단 칠정 논쟁, 뭐 인신도심, 그리고 호락 논쟁,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제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철학적인 측면에서만 율곡 학파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정치학, 사회학, 뭐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떤 통합적으로 다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율곡 학파를 통합적으로 규명한다면 보다 더 율곡 학파에 대한 그 연구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유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율곡 학파의 이론과 실천의 어떤 현대적 기여 방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의의나 기여 방안 그런 것들도 함께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율곡 학파가 16세기부터 18세기, 더불어서 19세기까지 이 키워드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시기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율곡 학파가 보다 더 좀 다양성의 측면에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